네, 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 좌장님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백복현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네. 예. 이번 세션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논문에 대한 연구입니다. 벤포드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어떤 회계 부정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려는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연구이고. 그래서 발표는 오늘 경찰대학의 서준배 교수님, 그리고 같이 또 발표를 해주실 분은 수사연수원의 최재훈 연수원님 경감이십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경찰대 서준배 교수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서 교수님. 예. 방금 소개를 받은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세션은 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무분석 연구라는 주제고요. 전반부는 제가 발표를 하고 또 후반부는 방금 소개받은 최재훈 경감이 이어서 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연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경찰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회계부정 수사와 그 포렌식 어카운팅을 이제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훈 경감은 현직 경찰관들한테 그런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투명성과 또 부정 방지가 결국 투명성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굿에 비슷한 말이 not bad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같은 거를 다른 네이밍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올 초에 특히 공공단체 한 곳에서 비영리 공공단체 한 곳에서 이제 그 예산을 불투명하게 사용해서 회계 부정과 또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이제 좀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한 그 회계 투명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ACFE라고 그 공인 부정조사관 협회 CFE 자격증을 이제 주는 공인 부정조사관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occupational fraud와 abuse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업 투명 경영 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드, 특히 occupational fraud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체의 자산이나 자원을 오용하고 또 개인의 그 조직에서 누리는 그 지위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점으로 바라볼 이 회계 부정도 이 occupational fraud and abuse의 한 하위 영역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ACFE의 창립자는 그 조셉 웰스 박사인데 앞으로 21세기는 부정범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10만 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이 CFE 자격증과 이런 것들 활동이 되게 유명한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널리 일반인들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대로 지금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부패 이 부분이 이제 메인 관심사가 곧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학회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연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243곳에 대해서는 이제 벤포드 분석이 끝났는데 지금 공공단체, 그러니까 Non-Profit Organization 이런 NGO들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분석이 진행 중에 있어서 오늘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벤포드 결과까지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상 부정부패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 업무상 부정부패라는 말이 바로 Occupational Fraud and Corruption, 그 ACF에서 만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Occupational Fraud and Corruption, 업무상 부정부패의 하위 영역을 탐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바로 벤포드 어널리시스고, 우리가 오늘 저희가 이제 발표할 부분이 그 벤포드 어널리시스를 지방자치단체들한테 한 것인데, 먼저 이제 우리가 부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프로드. 부정이라는 것이 뭐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외부감사법 이게 또 있고 주식회사 외감법에서도 정의하는 것이 있고 한데, 기본은 사기죠. 이제 제가 이제 사기방지연구회라는 연구회 부회장도 맡고 있는데, 이 부정과 사기는 결국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부정이 사기, 횡령, 배임을 이제 포괄하는 약간 넓은 의미인데, 이 결국은 핵심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일반인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냐, 그러니까 머티리얼리티, 중요성의 관점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아까 1세션에서 우리가 이제 NGO들이나 이런 비영리 공공단체도 결국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업무, 평생 이제 사회적으로 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업무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부패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제 부패는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라고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커머셜 브라이버리나 상업적 사기라든지 또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을 통해서 이 어뷰즈 오브 포지션에 대해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위 남용이 부패의 일종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좀 많은 부분은 그 이론적인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조직체, 오거니제이션을 통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이 민간 영역과 공직 영역의 그 교차점은 항상 조직을 통해서 자산을 오용한다든지 또 자산 뿐만 아니라 지위를 남용해서 킥백 그리고 뭐 리베이트 이런 것들을 받는 이런 관계가 앞으로 이 개념틀을 ACF에서 개발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크게 세 가지로 자산 오용과 업무상 부패, 또 분식회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자산 오용에서 그 정보를 오용하는 부분이 바로 또 뭐 산업기밀 유출이라든지 이런 산업 스파이까지 포섭할 수 있는 좋은 그 개념 틀입니다. 그래서 ACF에서는 매년 경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2,500여 개의 이제 사건들을 분석해서 보면 항상 이 자산의 오용, asset misappropriation이 가장 많고, 하지만 회계 부정은 10%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미디엄 그 중간 피해값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산 오용과 회계 부정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코스닥에 상장된 이런 회사들을 그 상장 폐지된 사유가 오너 리스크라고 그러죠. 횡령이나 배임, 그 관리자들이나 내부 직원들에 의한 횡령 배임이 7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한 그 ACF의 Report to the Nations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산의 오용과 또 지위의 남용 그리고 Financial Statement Fraud가 거의 함께 일어나는 그 것이다. 이런 통계 결과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업무상 부정부패라는 개념을 활용한 연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상 부정부패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의 정성우 우리 그 교수님이 발표하신 걸 보면 이거는 제가 지금 그 색깔을 입혀서 이분은 이제 이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이것도 ACFE의 개념틀을 쓰면 크게 오용과 또 지위 남용, 그러니까 부패죠, 커럽션, 그리고 분식회계 이렇게 3가지로 포섭할 수 있는 좋은 개념틀이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이 발표 자료를 보면 좀 흐려서 잘 안 나오는데, 이 그 private company 그 비상장 회사들이 44%의 발생 비율, 2,500개의 샘플 중에서 44개를 차지하고,
이제 상장회사 퍼블릭 트레이디드 컴퍼니가 26%, 그 이외에 가버먼트와 non-profit가 두 개를 합치면 16 플러스 9%에서 그 또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 업무상 부정부패라는 개념들이 모두 다 포섭이 가능한 이 공공단체와 비영리단체에 포섭이 가능한 그런 개념들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부정의 대표적 유형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존의 연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회계부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만 분석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Fraud Exposure Triangle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회사에 계속 수익이 나는 걸로 나는데 이 회사의 뭐 종업원 수가 계속 감소한다든지 회사의 전기 사용량이 준다든지 이런 비재무적 성과들과 비교할 때 오히려 회계가 분식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Fraud Exposure Triangle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트라이앵글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미 다 연구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벤포드 법칙을 하는데 벤포드 법칙은 약간은 예비적 검증입니다. 벤포드 법칙에서 이상성이 발생된다고 해서 반드시 뭐 부정이다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벤포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하이포테시스 빌딩 가설을 설정하고 이걸 통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정을 탐지하는 기법으로 미국의 ACFE나 여러 카운터 프로드 연구단체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벤포드 로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이먼 뉴컴에 의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발견돼서 first digit과 second digit의 그 내추럴한 자연적인 숫자들의 그 분포가 이렇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1이 나오랑 퍼센트가 30%, 점점 뒤로 갈수록 9로 갈수록 4.5% 이렇게 떨어지고 둘째 자리의 숫자들 그리고 10부터 90까지를 썼을 때도 이런 비율이 나타난 거를 우리가 부정을 탐지하는데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나머지 분석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 이어서 최재원 경감이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최재훈 경감입니다. 예, 벤포드 법칙을 기반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요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지면을 배치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드릴 부분은 벤포드 법칙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일치도를 테스트를 하는 그 검정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Z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카이 제곱 테스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KS 테스트라고 이용하기도 하고 매드 테스트 그리고 가수를 이용해서 이제 원을 그리는 가수의 호를 멘티사 하크 테스트라고 해서 MA 테스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이 테스트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Z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판단을 합니다. 아까 벤포드를 예시를 보셨을 때 1부터 9까지 첫째 자리 숫자가 시작을 하는데요. 그 각각의 숫자별로 벤포드의 법칙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하 카이제곱, KS, MAD, MA 이 테스트는 전역적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9가 개별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드 테스트가 지금 데이터 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판단이 민감하지 않다 나타나는데요. 기존의 과거의 데이터는 대부분 회계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벤포드를 해볼 때 1000개 이하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통계적인 판단에 있어서 N수에 의해서 통계적 판단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회계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그 많은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통계 분석에 있어서 N수가 반영이 되면서 일종 오류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매드 테스트를 이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MA 테스트, 가수를 이용한 테스트는요. 기존의 벤포드는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첫 두 자리 이렇게 유형화해서 명목화해서 했었는데요. 이 가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첫째 자리뿐만 아니라 셋째, 넷째 자리까지도 다 이용해서 분산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국외 연구와 국내 연구가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회계 자료를 한 연구가 조금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의 차별점을 설명하면서 같이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분석 연구에 있어서 차별점은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개별 지방자치단체, 개별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전체적인 공기업의 데이터를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벤포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국가가 훨씬 더 회계 투명성이 더 높더라. 아니면 코스피 또는 코스닥을 검사를 해보고 코스닥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조금 더 높더라. 이러한 판단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저희가 테스트라는 그 숫자의 단위, 그러니까 계정명을 조금 낮춘 거죠. 계정 수준을 낮춰서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전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검정 방법에 있어서도요. 선행 연구에서는 지금 주로 Z-테스트, 카이제곱, 그리고 MAD, 메드-테스트 이 세 개를 위주로 한 개에서 세 개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니그리니 교수가 그 제안하는 5개의 방법 중에 이 5개를 모두 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검정 방법별로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다른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의 측면에서는요. 사실 선행 연구에서는 벤포드의 통계량을 판단했을 때 이것은 벤포드를 위배한다, 위배하지 않는다. 이 사실관계만 밝히는데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 보실 것인가, 벤포드를 검증하는 그 통계량의 고유한 분산을 어떻게 응용해서 해볼 것인가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응용 통계 방법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주성분 분석, 위계적 선형 분석, 공간적 상관, 평균 비교를 이용해서 탐색적으로 지금 선행 연구에서는 검토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탐색적인 연구를 한번 수행해봤습니다. 데이터 분석 범위는 6개년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의 개정 과목에 대해 수치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자릿수 이하의 데이터는 제외했고요. 기초 통계량을 봤을 땐 평균적으로 600개 정도가 있고요. 최소값이 52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니그리니 교수가 추천하기로는 최소 300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연구에 따라서는 최소 50개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데이터가 많으면 좋기 때문에 300개 이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최소 수준을 충족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 지방자치단체 200여 개에서 약 600개씩을 했을 때 전체 데이터를 다 해보면 16만 개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16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벤포드 검정을 해보는 경우에 카이제곱, KS-테스트, Z-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벤포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검정 방법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도가 심각하게 민감해지기 때문에 데이터 수가 너무 많아져서 나타나는 문제일 뿐 매드 테스트에서는 매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빨간 선이, 붉은 선이 벤포드를 따르는 그 분포를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네모 바가 이제 실제 관측 비율인데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Z-테스트상 차이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파이썬 패키지에서 판단한 건데 사실상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워낙 N수가 많다 보니까 이 민감도가 올라가서 생긴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첫 두 자릿수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수의 호인데요. 이 가수를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원을 그렸을 때 그게 점으로 찍히게 되는데 그 점이 균질하게 찍히면 벤포드를 잘 따르는 것이고 균질하게 찍히지 않고 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면 그게 벤포드를 따르지 않는 건데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점을 판단하는데 중심점이 0,0에 매우 가깝죠. 벤포드를 굉장히 잘 따른다는 건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강력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개별자치단체를 비교를 해보면요.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7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자치단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의심스럽다라고 도출할 수 있는 통계량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매드 테스트, 카이제곱 테스트, KS 테스트 모두 다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어서 벤포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자리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나타나지 않고 17번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렇고 둘째 자리를 할 때는 이렇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니그니 교수도 얘기하기를
첫째 자리, 둘째 자리는 수준이 너무 높다. 특히 첫째 자리는 너무 추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둘째 자리 또는 첫 두 자리를 이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두 자리의 통기상을 보면 1번, 3번, 12번, 17번이니까 아까 공통적으로 나왔던 3번과 17번이 들어있죠. 그런 걸 봤을 때 첫 두 자리가 조금 더 검정력이 높기 때문에 추상적인 첫 자리보다는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판단이 된다면 무조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선별 감사를 하는 경우에 우선순위의 정도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사실 너무 많아서 PPT에 담지 못해서 실제 수치는 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시할 예정이고요. 상위, 하위를 이제 제시를 해봤는데요. 5개씩 제시해봤는데 강력과 비슷한 결과로 첫째 자리 기준, 둘째 자리 기준 일관성이었고요. 첫 두 자리 기준이 조금 더 일관성이 높더라.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가 허용한다면 첫째 자리보다는 첫 두 자리 아니면 데이터가 훨씬 더 많다면 첫 세 자리를 활용하는 게 더 명확한 검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보여줬던 결과들이고요. 저희 연구팀에서는 조금 더 판단을 해본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한 카이 제곱 통계량이든 매드 통계량, 절대 평균 편차든 뭐 KS 통계량이든 모두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탈도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벤포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일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그 분산이 있을 거고 그 분산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PCA 주성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자리 요인에 있어서는 매드 통계량과 카이 제곱 통계량이 0.9로 적재치가 상당히 공통된 분산을 갖고 있습니다. KS 통계량도 0.88로 상당히 공통된 분산을 갖고 있고요. L2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수를 이용해서 원점을 찍은 데이터인데요. 그 통계량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는 가수가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이하 자릿수까지도 골고루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첫째 자리의 영향이 너무 커져버려서 실질적인 분산은 첫째 자리 통계량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수를 이용한다는 하지만 첫째 자리와 다를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둘째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매드 통계량과 카이 제곱은 상당히 분산을 공유하고 있지만 KS 통계량이 약간 분산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L2에서는 둘째 자리가 거의 설명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첫 두 자리를 하는 경우에는 요인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매드와 카이 제곱이 뭉쳐지고 KS와 L2가 뭉쳐집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매드 통계량이 N수에 강건하다. N수에 따라서 매드 통계량이 통계적인 오차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카이 제곱은 N수가 많아지면 매드 통계량에 의해서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KS 통계량은 N수에 취약하다 하더라도 매드와는 조금 다른 분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체 방안으로 함께 병존하여 제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계적 선형 모형에 있어서 기본 아노바 모형을 이용해서 하위 구조의 데이터가 상위 구조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우리는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하고 있고 강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 강력과 기초는 구분되어 있는 별개의 법인격이지만 동일한 강력 관할에 있다는 이유로 기초의 벤포드 그러니까 회계 작성의 패턴이 좀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 생겨서 위계적 구조를 확인해 봤습니다. 둘째 자리와 첫 두 자리에서 상당한 분산이 강력 수준에서 설명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둘째 자리 같은 경우는 약 10%, 첫 두 자리 같은 경우는 최고 40%까지 강력에 따라서 기초의 분산이 나타났다. 그렇게 제가 이제 상자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17개의 강력인데 15개만 제시한 이유는 2개는 기초가 없습니다. 세종과 제주는 기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5개만 제시를 했고요. 그 15개의 강력 관할에 있는 기초의 개별 값을 상자 그림으로 그렸을 때 기초가 독립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강력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림으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물론 이제 기초단체와 강력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회계도 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세부적인 관행이나 기준에 있어서 뭔가 인근에 있는 아니면 같은 그 광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간에 뭔가 비슷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도 수인 정도가 비슷한 거 아니냐, 정책의 확산의 현상을 조금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간 상관성을 한번 고려해 봤습니다. HLM으로 조직적 근접성으로 일정한 분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물리적 근접성이 있지 않을까. 이 그림은 L2 통계량을 기초자치단체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기초는 아니지만 세종과 제주를 포함시켰습니다. 사실 제주는 섬이라서 굳이 포함은 안 시켜도 되지만 그냥 같이 포함시켰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천안, 청주같이 붙어있는 기초가 있어서 공간적 결측을 뭐 두기보다는 그냥 같이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해봤을 때 공간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모란사이 값으로 해봤을 때 0.23 수준에서 그러니까 최대 음수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나타날 수 있는 범위의 수인데 양수 0.2라는 것은 특정 지역의 벤포드 통계량이 안 좋으면 근처도 안 좋고 또 특정한 지역에 좋으면 같이 좋은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매우 강력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 상관성이 있더라는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평균 비교는 앞서 그 서준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상 부정부패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무엇던가의 문제를 일으켜서 감사원이 적발을 했고 감사를 통해서 처분 요구에는 심문적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금전적 사항도 있을 수 있겠죠. 징계를 하라 아니면 배상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의 공개된 자료를 이용해서 매칭을 시켜봤는데요. 물론 지금 데이터가 정확히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다는 한계는 있지만 지금 현재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가 내에서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비교해봤을 때 총괄적으로 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요. 금전적인 상황에서는 0.002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0.05 수준은 사실상 우연에 의해서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5%의 확률이니까요. 그런데 0.002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감사원 적발 금전적 사항에 대해서 둘째 자리 KS 밸류를 이용할 경우에 ROC 커브도 뭐 매우 훌륭한 수준은 아니지만 0.73 정도니까 일단은 식별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류 성능 평가 지표를 이용했는데요. 정밀도, 재현율, 정확도를 하자면 사실상 재현율이 제가 판단할 때는 회계감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재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계치를 조금 낮출 경우에 전체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108개, 44%를 선별 감사하는 경우, 그냥 KS 통계량을 기준으로 선별 높은 순서대로 감사하는 경우에 전체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16개 중에서 75개를 적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전수를 하면 당연히 전수를 다 찾아냈겠지만 선별 감사를 하는 경우에 벤포드 통계량이 일단은 업무상 부정을 찾아내는데 이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결론을 하자면요. 저희 연구는 이 선행 연구의 차이점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통계 분석을 통해서 뭔가 합의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통계 분석을 했던 게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통계 분석은 검증되어 있지만 이렇게 벤포드를 통계 분석한 게 이제 실증적으로 많이 반복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이 부분이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탐색적 연구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연구에 대한 토론으로 먼저 단국대학교 임동환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임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대학교의 김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무분석 연구와 관련해서 토론을 이렇게 부탁받았는데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재정 투명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재정 투명성은 요즘에 많이 강조되고 있죠. 이 재정 투명성을 통해서 주민의 이제 참여 기회도 증가시키고 재정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한 이제 재정 투명성이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지방재정 공시제도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구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계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정 투명성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조금 있었지만 회계 투명성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연구가 아마 그러한 것에 있어서 처음으로 또는 그동안에 부족했던 연구 부분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들이 매우 시사적이며 정책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 논문을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할 때 재정 투명성의 그 구성 요소로서의 이제 회계 투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투명성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재정 정보의 공개 이런 측면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있는데, 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의 지금 초점에 맞춰진 것은 회계 부정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회계 투명성과 회계 부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조금 더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벤포드 법칙에 대해서 이 연구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벤포드 법칙과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제주대에 있는 김동욱 교수님께서 이걸 발표하신 거를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들었는데 그때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흥미롭게 들었고, 또 그 연구를 오늘 또 여기서 이제 들었는데 그 선행 연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이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다 분석을 하고 하위 수준까지 현금성 자산 구조까지 분석을 했는데, 이게 참 이런 참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연구인데, 아마 이 연구자분들께서 그러한 기여를 하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벤포드 법칙과 관련한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벤포드 법칙의 검정 결과를 이제 제시를 잘 하긴 하는데, 그에 대한 이제 함의가 무엇이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함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제시가 기존의 연구가 부족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함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는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모든 검정 방법을 다 이제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고, 또 다양한 통계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함의를 이제 제시하고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만 요 함의를 조금 더 깊이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 지금 벤포드 법칙과 관련해서 흥미있게 들었던 것이 이제 공간 상관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유사한 지역에 있다는 측면에서 벤포드 법칙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측면인데, 그게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더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들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정책적 시사점 측면에서 이런 벤포드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기준상의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거냐, 아니면 회계 공무원, 유사 지역에 있는 회계 공무원들 간에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건지, 또는 회계 정보의 공개라든가 회계 정보의 활용, 그러니까 정보의 생산 측면, 공개 측면, 활용 측면 이런 것 부분들을 조금 구분을 해서 어떤 측면에서 좀 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라는 얘기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보고서가 이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시대에서 이제 그 재정 성과 관리 측면과도 이게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등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사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제 지방 정부 라는 표현도 쓰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표현도 쓰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지방 정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좀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용어들은 조금 이렇게 선별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손지은 박사께서 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손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손지은입니다. 우선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를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특히 요새와 같이 현 정부의 이제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제 기존에 비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재정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이제 정부 신뢰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가 정책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진행 중인 연구인 것 같아서 향후 이제 연구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 위주로 이제 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금 전 임동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광역 관할 여부, 그리고 인근 지자체 공간적 연관성에 따라서 이 관련된, 그러니까 벤포드 분포가 좀 관련돼 있다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연구 보고서에는 이제 정책 확산 현상을 다소 이제 그 원인으로 조금 추정을 하고 계신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책 확산 현상에 대한 것도 이제 고려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시달하는 회계 기준이나 처리 지침에 따라서 회계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정책 확산이라는 것보다는 이에 더해서 자치단체별로 자산의 종류가 혹은 지리적 특성이 유사한가 정도를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과 기초, 특히 인접해 있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교량이나 도로 같은 중요 자산들이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인근 지역에서는 이제 지리적인 특성 또는 인구 특성으로 인해서 정책 사업이 굉장히 유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회계 자료나 또한 이제 과목이 매우 비슷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남부 지방에 있는 거제, 통영, 사천 이런 지역들은 인접해 있는 지역이지만 관광 산업이 주력이기 때문에 이런 쪽 관광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회계가 많이 되고 있지만, 또한 반면에 김포, 부천, 광명, 과천 이런 도시 인접한 그 지역들은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회계가 조금 비슷하게 처리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런 점에 비춰서 본다면 자치단체의 이제 벤포드 검정 통계량이 인근 지역과 비슷하고 또 공간 상관성이 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산 종류와 지역 그리고 사업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시사점을 조금 제시를 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 같다는 점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이제 비영리 공공단체에 대한 연구는 현재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토론을 할 부분은 없지만 향후 이제 연구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NGO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실 자료 구득상에 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NGO보다는 사실 출자 출연 기관을 조금 더 향후에 이제 자료 여건이 되신다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지방 출자 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방 공기업 설립과는 다르게 설립에 있어서 그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재량을 가지고 많이 이제 조금 자유롭게 설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뭐 한 5명 정도의 기관부터 크게는 뭐 한 2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기관까지 굉장히 다양한 규모로 또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이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규모가 작고 좀 연역이 짧은 기간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그 연구의 그 이론 부분에서 살펴본 내부 견제 기능이 다소 미흡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미흡한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사업에 따라서 다수의 회계 규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계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미리 사전에 발굴하고 또 교정을 해줄 필요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남 지역의 한 출자 출연 기관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인데 이 사업 성격상 회계 처리 기준은 그 보건복지부 예산 지침에 따라서 회계를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예탁 사업과 같은 사업도 동시에 처리를 해야 돼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출자 출연법에 부합하는 회계 처리도 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기관이 다양한 회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출자 출연 기관들은 예산 과목 분류나 충족상의 오류, 그리고 회계 자금 및 재무 회계 자금 불일치, 자본 예산 편성 미흡, 회계 규정 미흡과 같은 내부 통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지방 공기업에서도 종종 관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대행 사업비 처리에 대한 오류라든지 아니면 회계 처리, 또 단기 순손실 발생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지출과 결산 담당자 동일 지정처럼 앞서 그 이론 부분에서 말씀하신 임무 분리의 부족 문제, 그리고 회계 통제 기구 미흡 문제 등 내부 통제 제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연구가 이 부분에서는 다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이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이제 해주시면 더욱 실효성이 높은 연구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 부분도 재미있게 참 읽었는데요. 자치단체와 이제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 간의 벤포드 검정 통계량에는 이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개별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중에서 뭐 40여 개, 80여 개 기관을 선별해서 이제 뭐 그 감사 적발성을 감사를 하면 적발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그 벤포드 법칙의 이탈 정도를 수치화해서 그 이탈 정도가 더 큰지에 따라서 회계 부정이나 그런 조작 등을 사전에 발굴하는 뭐 디스토션 팩터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다수 시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모델들을 조금 적용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런 사전적으로 이런 조작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유용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좀 질문이 있는데 이
벤포드 법칙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에 이미 발표가 됐는데 우리 지자체나 이 다른 조직들이 이걸 이미 알고 소위 말하는 러닝을 해서 그거를 고려해서 행동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 분식에서 말하면 일종의 이미 상대방이 생각하는 걸 알고 그거를 고려해서 분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도 또 한 가지 이 연구 발표를 우리 경감님이 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계정인지 아니면 지자체 코드인지 구분이라는 것이 이 PPT에는 잘 안 나와 있어서 이게 계정인가요? 계정 과목이에요? 네, 최하위가 그래서 이게 무슨 계정인지가 정확히 제가 몰라가지고 전체 계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감사원 같은 데서 지적이 많이 나오는 계정들을 특별히 이렇게 개별 계정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서브 샘플 어널리시스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 이게 벤포드 법칙에 이탈을 하는지 그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손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탈 정도가 statistical significance인지 economic significance인지 사실 숫자가 n이 많아지면 t 값은 올라가게 돼 있고 그게 항상 부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좀 매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벤포드 법칙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번 연구는 그 수준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또 개별 지자체를 가지고 연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이 벤포드 법칙에 따라서 이제 통계량이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런 지자체의 경우에 힘들 거는 같은데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 오류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뭔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의 어떤 고의적인 건지를 혹시 구별할 수 있는 분석을 통해서 그게 있는 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자체가 이 회계 기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어떤 회계에 대한 이해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단순 오류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라는 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감사원 적발 이 케이스랑 같이 연결한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정말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벤포드 법칙을 감사원이나 혹은 다른 이런 그 어떤 회계 오류나 부정을 적발해야 되는 그런 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기술적인 그 습득이나 혹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또 최재훈 경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임동환 교수님께서 저희는 그 이제 경찰 수사기관 쪽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재정 투명성이라는 쪽에서는 제 생각을 많이 못했고 또 그랬는데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회계 투명성과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 통제제도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감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segregation of duties, 임무 분리만 잘하기만 해도 우리가 기본적인 그 회계 부정이나 횡령 이런 사고들은 많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아주 고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보안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임무 분리와 내부 통제만 철저히 그리고 오버라이드 그 내부 통제도에 무시하는 그런 것들만 잘 견제와 균형을 갖춰질 때 그런 것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지은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저도 이제 토론문을 읽으면서 이 공간적 연관성이 그 지자체가 있는 그 산업 농촌 지역이냐 어촌 지역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관이 있었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려를 못했는데 정책 확산만 생각했는데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그 NGO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NGO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NGO와 지자체를 좀 또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마지막에는 좀 추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좋은 그 디스토션 팩터 모델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정말 쉽게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디스토션 팩터 모델은 추가 좀 연구를 해서 이 벤포드에서 어느 정도 이탈됐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예비적으로 좀 더 탐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좌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이 지금 벤포드 법칙이 이제 10년이나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졌고 그런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항상 그 회계 부정을 탐지하는 포렌식 어카운팅에서는 약간 게임 이론적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항상 그 상대방의 어떤 그 프로필의 그 프로드 스킴을 이용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걸 탐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것이다. 그걸 서로 예측해서 어떻게 보면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찾아가는 그런 그 전략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이거 참 나중에 게임 이론적으로 논문을 하나 좀 찾아보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피해 나가는 것도 그걸 또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해보고 또 김보환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의심 지자체가 단순 오류인지 고의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이 인덱스 스터디를 해서 이 단순한 이 숫자상의 오류일 수 확률이 높고 또 미국의 그 ACF에서도 이 지자체나 NGO에서 그리고 non government fraud가 그 리서치 그 저널이 있을 정도로 그쪽에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 통제가 미약하고 이런 중소 이쪽일수록 사실 부정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약하기 때문에 중소인 곳에서 오히려 소소한 횡령이나 이런 부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인 측면에서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이걸 그 실수인지 부정인지를 하는지 좀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해 주신 교수님과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 저희 팀의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다 보니까 지금 분석은 어느 정도 됐는데 사실 해석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석의 부분에서는 이견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부분이라서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은 이제 박사님과 교수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좀 디테일하게 또 뭐 지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용어 사용을 조금 선별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PPT를 만들면서 조금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 처가 지방 재정을 하다 보니까 항상 옆에서 듣던 게 지방 정부를 듣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인데 하다가 약간 헷갈렸던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사전에 러닝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첫째 자리 숫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둘째 자리 숫자를 가게 되고 그리고 첫 두 자리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 인력으로서는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게 회계가 또 대차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출 수는 있겠지만 컴퓨터를 이용하면 맞출 수는 있겠지만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실제로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회계 부정수사 관련해서 기업 수사를 한번 해보면 사실 뭐 가지급금, 가수금 뻔한 것으로 횡령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의외로 그거 부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맞추기가 힘들고 그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벤포드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일정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 오류가 편향이라면 벤포드에서 저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단위 불변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로 기재된 금액을 달러화나 페소화나 엔화로 바꿨을 때도 벤포드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수를 곱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회계 작성 기준에 일정한 편향이 있어서 단순 오류로 그것은 벤포드에 나타나지 않고 세부적으로 이제 뭔가를 일부를 조작을 했다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추정은 하고 있고요. 감사원에서 만약 이런 걸 도입하려면 어떤 것을 필요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이 분석을 엑셀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엑셀을 이용하면 제가 계산을 했고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검증받을 수 없지만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썬에 벤포드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벤포드 패키지를 이용해서 제가 랜덤으로 240 몇 개 중에서 랜덤으로 5개를 찍어서 제가 계산한 결과를 맞춰보고요. 맞춰봤을 때 정확하게 일치했다면 제 계산 결과가 맞다라고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똑같이 엑셀에다가 자동 채워 넣기를 해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통계량을 이용한과 벤포드 계산한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서 교육을 한다면 뭐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도 이제 프로딧이라는 건 약간 단순한 모델이긴 하지만 그 프로딧을 쓰고 있고요. 또 한국공인회계사에서도 이제 프로딧을 도입했다 그런 얘기를 봤는데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도 과거에는 이제 검찰이 이제 이런 그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에 집중이 돼 있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 종결권이 경찰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대학생들이나 우리 경찰 현직 수사관들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 좀 도와줄 생각입니다. 예. 네, 혹시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나요?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이상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